그래서 월요병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질문에 심할 경우에는 일요일에 출근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저희가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우스운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갖고 와봤습니다. 5Whys라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 현상의 근본 원인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맥킨지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 5Whys를 활용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의 사례인데요.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지갑을 새로 사면 넣어주는 행운의 $2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이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 외벽이 자꾸 부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찾아보니까 비둘기들이 찾아와서 배설물로 인해서 세제로 자주 닦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보통 여기서 기념관의 외벽 교체와 관리 또는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제안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념관에서는 방문객들한테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는 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비둘기가 계속 찾아오는 거였죠. 그래서 왜? 찾아봤더니 비둘기의 먹이인 거미가 많이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미가 왜 많이 살까? 거미의 먹이인 나방이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이 나방이 많았던 이유는 해가 지기 전에 약 2시간 정도 전등을 먼저 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원인은 전등 담당 직원이 일찍 퇴근하는 것이 문제였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저희가 문제 정의를 지금 거쳤잖아요. 기념관 전등 관리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실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수기와 공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를 꺼내놓고 최적의 대안을 찾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수기 공론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사회혁 신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기 공론 굉장히 좀 생소할 텐데요. 공론은 말 그대로 나의 문제를 꺼내놓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맞아 아니면 저기 맞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감대를 바탕으로 함께 숙고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을 수기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 공동의 이익으로 향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공론과 수기를 요즘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공론이 1을 100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면 수기는 100을 1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내 문제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내 생활에서 불편한 것, 우리 가족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개인의 욕구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수기공론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저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리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수기하는 이유는 나의 욕구가 우리의 욕구로 가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가 또 나의 상상이 나의 경험이 수긍받기도 하고 또는 깨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저런 경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서로 상호 학습과 역량이 강화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항상 수기공론 과정 속에서 늘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지역의 문제와 해결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확인하는 작업도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빙산 모형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빙산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정체성부터 가치와 신념, 능력, 행동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의 행동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규정하면 우리는 그에 맞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그리고 공무원들이 함께 협치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협치지원관인데요. 그렇다면 제 가치와 신념은 사회 변화 또는 신뢰 또는 뭐 인간관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학이나 인문학이나 아니면 뭐 퍼실리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이 모델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수기공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결국 나의 내적 동기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왜 이 협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인가? 또는 우리 지역을 진짜로 변화시키고 싶은 나의 그런 내적 동기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참여, 그 스스로의 내적 동기가 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기 기준인데요. 이거는 제가 저희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거긴 더 많은 기준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과 기준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또한 지역의 특징이나 아니면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이 기준들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수기 시 유의할 점인데요. 아마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법한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결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수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합의입니다. 근데 합의라는 것은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비록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기가 진행되었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본인의 노력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수용과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름의 인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수기 과정이나 또는 공론 과정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내적 동기가 조금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는 갈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의 이익인데요.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변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책임과 권한의 공유인데요. 소수의 위원이나 행정 공무원들한테 일이 집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면 몇몇 위원들은 내가 지금 여기 거수기 역할로 앉아 있는 건가?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만족도도 떨어지고 함께하는 그런 힘들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인데요. 저희가 수기 과정, 뭐 쉽게 얘기하면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의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루하거나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주로 회의의 목표와 결과물이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회의 때 우리가 오늘은 어디까지 결정할 것인지, 오늘 회의가 끝나면 어떤 결과물이 남을 것인지를 합의하고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의 노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뭐 저도 지금 이제 공무원이지만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소수 공무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회의의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회의를 앞두고 위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일찍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결과물도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협치회의 위원이나 또는 다른 시민 참여 정책에 참여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정부서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련의 문제 발굴, 수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하나의 사업 계획이나 실행의 결과물이 남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한테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자기 효능감이란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자신감, 성취감, 이런 단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버트 반두라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취 경험, 두 번째는 대리 경험, 세 번째는 언어적인 설득, 네 번째는 정서적인 각성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실생활에서도 저는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성취 경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성취를 얻어내는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목표까지 높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운동하려는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나는 하루에 1시간 운동할 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지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습관을 만들 때에도 운동화를 신고 문을 열고 나가는 것까지를 목표로 잡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조금씩 목표를 쪼개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면 그 성취 경험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리 경험입니다. 우리는 실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 중에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유명 인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떠한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의 성공 요인은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노력과 마음가짐을 학습하는 것이 대리 경험, 즉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언어적인 설득인데요. 이거는 자기 최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자기 암시를 거는 겁니다.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연을 노력할 때에도 친구들한테 나 오늘부터 금연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주변에서의 그런 관심이나 응원이나 칭찬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내가 스스로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서적인 각성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마치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이 정신과 몸이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성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첫 번째 성취 경험이 자기 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민참여 정책 또는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참여하시면서 조그마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만족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에 꼬박꼬박 잘 참여하기 또는 회의에 참여해서 오늘은 내가 한 3번 정도는 무조건 발언을 해야겠다 라든지 그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좋은 일을 하거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일상이나 선물을 받은 것들이나 파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요. 우리의 참여도 조금 자랑스러운 일이 되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감, 그리고 내가 자부심을 얻는 이 시민 참여, 이 협치 정책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내가 스스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참여의 확산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자발적인 주체들이 형성되면서 시민들의 주도성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민 주도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거를 통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자주 바뀌게 되죠. 근데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 권력자나 또는 소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 문제는 어차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천천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주권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권리를 저희는 투표할 때만 행사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사회혁신계획에서는 이처럼 수기공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매해마다 총 참여하시는 인원들을 카운팅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20년 자료인데요. 총 29,560명이 참여해서 4,314시간을 함께했고 수기공론은 총 2,717회를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수기공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완성이 되는데요. 가끔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또는 이 결과물들이 휘발되어지는 것들은 아닐지 걱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는 그런 사업들이나 이야기들 그리고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질 수 있다면 그 또한 지역의 하나의 축적된 자원으로서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위를 채워나가면서 점차 전진할 수 있을 텐데요. 과거 몇 년 전만 보더라도 참여예산 사업 중에서는 CCTV 설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그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기반이 갖춰지고 나면 사람은 새로운 상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지는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닦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민관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해 나갈 때 지역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경험이 지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